안녕하세요. 책 133에서 135페이지 발표를 맡은 고신대 의학과 1학년 10번 김수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장의 전반적인 개요, 아드레날린성 신경 전달의 리업테이크와 termination of action, 노르에피네프린 면접전 분비 조절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장의 전반적인 개요를 보겠습니다. 8장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신경 전달 시스템에 대해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과 관련된 아드레날린성 신경 전달은 카테콜라민의 합성부터 저장, 방출, 제흡수 종결, 분비 조절, 대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드레날린성 신경 전달 흐름을 간략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카테콜라민은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엑손 터미널에서는 타이로신으로부터 카테콜라민이 합성되고 소포에 저장됩니다. 자극을 받으면 카테콜라민이 포함된 소포가 말단으로 방출됩니다. 방출된 카테콜라민은 여러 신경 전달에 작용을 하고 재흡수되거나 대사되어 그 작용은 종료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재흡수, 제거 및 종료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테콜라민,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는 여러 조절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프리정셔널 리전에서 일어나는 조절을 오늘 뒷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테콜라민의 reuptake and termination of action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테콜라민의 작용은 어떻게 종료되는지 그와 관련된 트랜스퍼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테콜라민의 작용 종료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냅스 전 뉴런의 축석 말단에서 방출된 카테콜라민은 시냅스 전후 막수용체와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면 그 작용의 종료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카테콜라민은 시냅스 전 신경으로 재흡수되거나 포스트 정셔널 셀로 흡수 섭취되거나 시냅스 튼제로 소량 확산됨으로써 종료됩니다. 그리고 재흡수된 카테콜라민은 다시 저장되어 재활용되거나 불활성 상태로 대사되어 확산된 카테콜라민들과 함께 배설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재흡수 또는 섭취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전 뉴런으로 다시 재흡수되거나 주로 뉴런이 아닌 세포인 post-junctional cell, non-neuronal cell, extraneuronal cell로 흡수, 섭취되는 데에는 두 종류의 트랜스퍼러가 존재합니다. 먼저 뉴런으로 재흡수되는 트랜스퍼러는 norepinephrine transporter, NET-NET라고 합니다. non-neuronal, extraneuronal 셀로 흡수 또는 섭취되는 트랜스퍼러는 extraneuronal transporter, ENT-ENT라고 합니다. 먼저 uptake 1이라고도 불렸던 넷은 solute carrier 6 transporter family에 속하는 SLC6A2입니다. SL6는 트랜스퍼러 단원에서도 배웠지만 세포의 나트륨과 기질을 코트랜스포트합니다. 따라서 카테콜라민도 나트륨과 함께 세포 밖에서 안으로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한편 uptake 2라고도 불렀던 ENT는 organic cation transporter 3이고 solute carrier 22 transporter family에 속하는 SLC22A3입니다. SLC622는 전기화학적 경사를 따라 유기음이온을 수동 운반합니다. 그래서 카테콜라민도 뉴런이 아닌 다른 세포에서는 수동 운반으로 세포 안으로 수송됩니다. 그 외 특징으로는 이 트랜스퍼러가 활성화되면 MAP kinase signaling pathway, calcium calmodulin signaling pathway가 활성화되고 카테콜라민뿐만 아니라 히스토민, 세로토닌, 크레아틴 등도 운반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안도환 교수님 간 리버 수업 때 배운 트랜스퍼러 중 하나입니다. 넷이 포함된 SLC6 family, ENT가 포함된 SLC22 family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넷이 속한 SLC6에는 이렇게 각각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넷, SERT, 모노아민 트랜스퍼러가 포함되어 있고 가바 트랜스퍼러, 글라이신 등 여러 아미노산 트랜스퍼러도 속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17번 염색체에 인코딩 되어 있고 단백질 구조는 12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가진 구조로 생겼습니다. 한편 ENT가 포함된 SLC22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운반체들이 있고
그중 organic cation transporter 단백질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SLC6 transporter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질이 붙는 영역, 골격을 형성을 하는 내용으로 나눠지고 5+5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 그림의 문 구조와 거의 각각 대응됩니다. 이렇게 소듐 클로라이드가 붙고 기질까지 붙으면 구조가 바뀌어 세포 안으로 운반해줍니다. 작은 확률로도 4번처럼 저렇게 양쪽으로 뚫린 채널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T가 포함된 SLC22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는 2017년, 2020년 논문 기준으로는 아직 그 기전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포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한 카테콜라민이 재흡수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 또는 섭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현재 저희는 교감신경과 관련된 양리작용을 다룰 것이기에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되었을 상황만 살펴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넷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 절전 뉴런에서 방출되면 넷을 통해 다시 방출했던 뉴런으로 87% 재흡수되고 나머지 8% 정도는 순환계로 확산되거나 5% 정도는 다른 세포로 ANT를 이용해 흡수됩니다. 한편 다른 상황으로 부신 수질에서 방출된 에피네프린을 제거할 때와 같은 순환 중인 카테콜라민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ANT가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OCT3, ANT를 통해 신경이 아닌 세포로 카테콜라민이 대부분 흡수됩니다. 특히 이렇게 순환 카테콜라민을 제거하는 데에는 간과 콩팥이 ANT를 이용해 제거하는 비율이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 1로 가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했던 뉴런으로 다시 신경전달 물질이 재흡수되면 70% 정도는 저장소포로 돌아가 다시 재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카테콜라민을 불활성 형태로 대사시키는 효소 마오보다 다시 세포질에서 저장소포로 운반시키는 효소 VMAT2에 대해 더 어피니티가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질 특이성은 넷이 VMAT2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넷의 특징과 넷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 ANT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8-5와 같습니다. 넷, ANT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에 대해 약간의 기질 특이성이 다릅니다. 넷은 상대적으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 친화성이 높다면 ANT는 에피네프린에 대해 친화성이 가장 높습니다. 각 트랜스포터가 존재하는 장기도 약간 다릅니다. 주로 넷은 신경 주변에 많다면 ANT는 여러 장기에 두루 존재합니다. 각 트랜스포터에 대한 이니비터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넷 이니비터는 코카인인데 ANT는 콜티코스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간, 태반, 부신 수질과 같이 엑스트라 뉴런한 장소에 뉴런al 트랜스포터인 넷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노르에피네프린 등을 재흡수해서 소포에 다시 저장하고 재사용하기보다는 카테콜라민의 제거, 불활성을 돕는 작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앞표와 거의 유사하지만 몇 가지 추가 사항이 본문에 추가되어 있어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테콜라민의 친화성과 맥시멈 업테이크 비율은 넷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넷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운반체가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먼저 넷 낙아웃, 넷 낙아웃 동물을 살펴보면 신경전달 물질 합성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환경의 항상성 유지 부족으로 세포 외액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는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세포 내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 내외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변화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수반했습니다. 넷 낙아웃 동물에서는 항우울작용을 보이는 행동학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A 그래프처럼 우울하게 이모바일한 행동은 감소했고 B처럼 항우울을 나타내는 행동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D에서처럼 넥 낙아웃 G는
항우울제를 먹인 정상 쥐들과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빈맥, 혈압 상승 등의 혈액학적 변화도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안정시 평균 동맥아 심박수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중추 교감 억제 효과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람에 대한 연구인데요. 넷 코딩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의 가족군을 살펴본 결과 넷 활성이 정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혈액학적 변화, 지연성, 기립성 저혈압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넷 등을 통해 시냅스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제거되는 기전이 손상되면 과도한 교감신경 활성작용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넷의 다른 일부 코딩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넷 발현이 증가했는데 이는 우울증 발병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만약 넷을 타겟하는 약물이 개발된다면 우울 같은 행동학적 변화나 혈압 등의 혈액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벌써 이런 작용을 타겟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트랜스포터와 관련된 약물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감신경 작용제 아고니스트에는 Direct Acting, Indirect Acting, Mixed Acting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여기서 앞에 표 8-5에서 보았던 이니비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트랜스포터와 이 약물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선 시간에 다룬 업틱 트랜스포터를 타겟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타이라민과 암페타민은 넷을 타겟하고 약간 다르지만 코카인은 넷을 타겟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타이라민의 기전만 다루겠습니다. 타이라민은 넷을 통해 약물을 세포 외액에서 신경 말단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둘을 치환시켜 간접적인 교감신경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기전을 간략히 보면 약물은 넷의 기질이라 이를 통해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고 넷은 세포 밖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수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나온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성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넷을 통해 치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르에피네프린이 포함된 소포에 있는 VMAT2에 대해 노르에피네프린과 약물은 경쟁을 하여 결론적으로 소포에 포함된 노르에피네프린의 이동을 더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방출되면서 교감신경의 효과는 더 배가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약물과 세포질에 떠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이 VMAT2에 대해 경쟁을 해서 결론적으로 소포 방출을 더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약물은 마우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세포질에 남아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의 파괴를 억제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라민, 에페드린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치환에 의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지만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스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또한 엑스트라셀룰러 칼슘을 요구하지 않아서 엑소사이토시스까지는 유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indirect acting sympathomimetic amids는 빠른 내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전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도 약물에 의해 displacement가 가능한 신경전달 물질의 풀이 sympathetic nerve ending에 저장된 총량에 비해 너무 적어서 약이 반복 투여될 시 displacement 가능한 풀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들이 less potent 아민으로 대체되어 빠른 내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세포질 내 노르에피네프린 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복 투여하면 쉽게 노르에피네프린이 고갈되거나 미성숙한 신경전달 물질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프리정셔널 차원에서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조절되는 작용을 보겠습니다. 리셉터는 시냅스 후 세포 표면에도 존재하지만 사실 시냅스 전 세포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리정셔널 리셉터에는 신경전달 분비 과정에 있어
피드백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뉴로펩티드 Y, ATP는 대부분 같이 신경 말단에 저장되는데 이들은 서로서로 프리정셔널 리셉터에 피드백 작용을 함으로써 서로의 방출을 억제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리정셔널 리셉터에는 어토리셉터와 헤테로리셉터가 있는데 그림은 참고로 어토리셉터만 그려져 있습니다. 프리정셔널 리셉터에는 아까 어토리셉터와 헤테로리셉터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토리셉터는 노르에피네프린, 뉴로펩티드 Y, ATP가 작용하고 헤테로리셉터에는 다른 물질이 작용합니다. 어토리셉터의 정의는 한 뉴런에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다시 반응하는 동일한 뉴런의 수용체를 뜻하고 헤테로리셉터는 자신의 리간드가 아닌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수용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어토리셉터 중 노르에피네프린 작용하는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성 리셉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알파2 리셉터가 존재하는 것이 매우 특이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특히 서브타입 알파 2A, 2C가 주 억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집니다. 따라서 이 리셉터들의 아고니스트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강화하겠죠? 그리고 베타 리셉터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베타2 리셉터가 존재하고 이는 반대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시냅틱 어토리셉터에 해당하는 알파2, 베타2 아드레날린 리셉터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GPCR이고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CEAMP, PK의 경로를 알파2 리셉터 같은 경우는 억제해 결론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고 베타2 리셉터는 활성화해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토리셉터도 존재합니다. 앞서 노르에피네프린은 뉴로펩티드 Y와 ATP와 같이 소포에 저장된다는 경향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TP에서 유래된 아데노신이 프리시냅틱 P1 리셉터에 작용하거나 방출된 뉴로펩티드가 프리시냅틱 Y2 수용체에 작용한다면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은 억제됩니다. 두 리셉터도 마찬가지로 GPCR인데요. 수용체의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냅스 전 세포 말단에 존재하는 헤테로 리셉터가 활성되어도 교감신경성 신경전달의 물질의 방출이 억제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성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헤테로 리셉터에는 M2N4 무스카리닉 리셉터, 5-HT 리셉터, 프로스타글란딘 E2 리셉터, 히스타민 리셉터 등이 있고 방출을 강화하는 수용체에는 아데노신 2 리셉터,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리시냅틱 리셉터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치료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대개 프리시냅틱 리셉터는 포스트시냅틱 리셉터보다 센시티비티가 더 높다고 하는데 프리시냅틱 어토리셉터는 신경 전달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논문 기준으로는 프리시냅틱 헤테로리셉터의 역할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소포에 저장되고 코어 트랜스미션 레귤레이션을 같이 하는 노르에피네프린, ATP, 뉴로펩티드 Y 사이의 연관성도 더 연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프리시냅틱 헤테로리셉터에 알려진 작용을 하나 예시로 들자면 클로니딘을 먹고 입이 마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침샘의 콜린성 신경 말단에서 클로이딘이 아고니스트 효과가 억제성 알파2 프리시냅틱 헤테로리셉터에 작용해 아세틸콜린 방출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프리시냅틱 어토리셉터, 헤테로리셉터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약물 투여 후 효능의 시간차 등과도 연결이 있을 것 추측됩니다. 이런 수용체들은 모두 약물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